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117페이지죠. 117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 해가지고 전세권의 처분이 나옵니다. 일단 전세권은요. 물권이거든요. 따라서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하거나 또는 임대할 때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설정 행위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엇과 비교하셔야 되냐면 지상권과 비교하셔야죠.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유는 지상권의 자유는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자의 자유는 설정 행위로 특약으로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전세권의 양도가 나오죠. 뭐 이런 얘기겠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줘서 갑이 지금 전세권 설정자예요. 그러면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 을은 자유롭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전세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무엇을 받을 필요는 없죠?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의 병에 대한 전세권의 양도는 유효하고 적법한 것이니까 을은 요 전세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고 병이 새로운 뭐가 되죠? 전세권자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금의 반환도 갑이 누구한테 해주면 되는 거죠? 병한테 해주면 되겠죠. 이 정도입니다. 근데 3번 전세권자가 스스로 다시 한번 전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얘기했죠. 갑이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소유자죠. 을이 무엇을 갖게 됐냐면 전세권을 가지게 되는데 을이 한 번 더 병에게 전세를 줬어요. 이걸 우리가 전세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세 설정자라고 하고요. 병을 우리가 전세권자라고 하죠. 같은 말이 반복이 되니까 좀 발음이 어렵네요. 일단 전세하는 것도 자유롭고요. 갑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죠?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게 뭐죠? 의의죠. 일단 니은번 보시면 A번 요건해 가지고 A번 전세권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누구와 누구죠? 을과 병, 전세 설정자와 전세권자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와 전세권자고요. 따라서 요 갑은 요 전세 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요 전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는 을과 병 간에 발생하게 된다는 게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B번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어차피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죠. 그죠? 따라서 병의 권리가 을의 권리보다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클 수는 없는 거다는 거죠. 따라서 전세금은 전세금보다 작아야 되고요. 또 전세권의 존속 기간도 원래 전세권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쉽게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는 없겠죠. 디귿번 효과에서 A번. 자, 을이 전세를 설정하더라도 을의 전세권은 물론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하지 않겠지만 요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전세권이 소멸한다면 전세권도 당연히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번 책임의 가중이 나와요. 그래서 좀 한번 생각해 볼 거 있고 좀 읽어봐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C번 책임의 가중.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여기서부터 밑줄 쳐볼까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 308조에 규정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시냐면 불가항력이란 말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병이 이 전세 목적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자, 법조문 읽어보다시피 어떤 불가항력이냐면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인 거죠.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이 전전세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불가항력이냐? 자, 을의 입장에선 그것이 뭐인 거예요? 불가항력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를 주고 을이 그 집 앞에 가서 보초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따라 을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인데 만약에 병이 안 살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뭐가 되는 거죠?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고요. 이때 을은 갑에게 무엇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규정을 왜 두고 있냐면 이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이 전전세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이 목적물이 멸실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 규정이 없어서 을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갑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고요.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병에게 별도로 무엇을 청구해 줘야 돼요?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규정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을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갑은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에서 그 책임액만큼 뭐 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을이 피해를 보나요? 을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으로부터 전전세금을 받아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갑이 그 책임만큼 공제한다면 자신도 뭐 하면 그만인 거죠? 공제하면 그만인 거죠. 자, 이러한 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두고 있는 규정입니다. 다시 한번요. 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대해서도 을은 갑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병의 고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을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갑에게 뭘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갑은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에서 병의 책임액만큼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갑이 을의 전세금에서 공제한다면 을도 병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에서 그 책임액만큼 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D, 전세권자의 경매권입니다. 자, 일단 전세권자도 전세권이므로 경매할 수 있고요.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병이 살고 있는 집은 을의 집이 아니라 갑의 집이죠. 따라서 만약에 병이 경매한다는 말은 갑의 집이 뭐가 되는 거죠? 경매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이 가중이 되는데 자신이 아직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전세권자가 경매할 수는 없습니다. 을 원전세권자도 갑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세권자가 경매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좀 추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전세권자도 전세권이므로 경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경매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원전세권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한해서만 경매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4번 전세권의 소멸입니다. 1번 소멸 사유 해가지고 첫 번째 공통된 소멸 사유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죠. 2번 전세권자의 특유한 소멸 사유에서 기억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가 나와요. 일단 전세권의 경우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언제 소멸 청구하느냐? 전세권자에게 의무가 있는데 전세권자는 그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조차 사용하고 수익할 의무가 있죠. 따라서 용도에 반해서 용법에 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의 목적물이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다. 그러면 용법에 따라 주거용 건물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전세권자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주택을 뭐 영업용으로 상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용법에 반하는 사용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뭐 할 수 있는 거죠?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소멸 청구가 있으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니은번 전세권은 소멸 통고인지 다 기억하시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전세권은 체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가 있으면 전세권은 즉시 뭐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맨 위에 디귿번 목적물의 멸실이 나옵니다. 자, 이건 좀 둘로 나눠봐야 돼요. 전세 목적물이 일부든 전부든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둘로 나누게 됩니다.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요 멸실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죠.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는데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은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그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하겠습니까? 가능해지겠죠. 고의 과실이 없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났다, 뭐 화산이 폭발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목적물의 멸실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책임을 부담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책임액만큼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에서 뭐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물론 남는 게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돌려주면 되고요. 모자른 것이 있으면 뭐 하면 되죠? 더 청구하면 되겠죠. 이것이 뭐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목적물이 일부든 전부든 멸실이 되는데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그 범위에서 전세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죠. 이에 반해서 그 목적물의 밀부든 전부든 멸실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전세권자는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에서 뭐 하는 것이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모자란 것이 있다면 더 청구하고 남는 게 있으면 돌려주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2번 전세권 소멸의 효과에서 1.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세권이 소멸이 돼가지고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은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예요. 따라서 만약에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목적물 반환을 뭐 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일단 기억해 두시고 2번 전세권자에게는 뭐가 인정이 되냐면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고 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금을 못 받아야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세권자가 먼저 집을 비워줘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생깁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 따라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돼. 집을 비워줘야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이행지체가 되고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세권의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전세권자인데 이놈이 전세금을 줘야 다른 데서 뭘 집을 구하거든요. 근데 이 자식이 전세금을 안 줘요. 안 줘가지고 지금 법원 가가지고 경매하겠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집행관이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집부터 먼저 비워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죠. 살 집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특별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임차인이나 삼가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냐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서 전세권자는 무엇을 해야지만요? 집을 비워줘야 되지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부분이 전세권의 치명적 약점이 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우율에 따라서 뭘 받게 되냐면 배당을 받게 되는데 넘겨보시면 120페이지에 기억 우선 변제권 해가지고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을 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뭘 정리해 줄 거냐면요. 뭘 정리해 드릴 거냐면 경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민법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 말씀드린 거냐면 문제를 풀기 위한 정도,
이 정도를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정도 수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를 풀기 위한 경매라면 너무 그닥 복잡하게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경매 가는 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보통 사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길고 문제가 복잡합니다. 근데 문제 자체도 복잡한데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도구도 복잡하다면 문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풀지도 않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잡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이해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요. 오늘 기초하긴 하지만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경매에 있어서 뭐 임의 경매다, 뭐 강제 경매다, 경매 절차다 이런 것들이 다른 과목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민법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경매에 있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면 됩니다. 보통 이거를 권리 분석이라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하나씩 복잡하지만 수험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 됩니다. 자, 경매가 됐을 때 그 경매 목적물이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소멸합니까? 무조건 소멸합니다. 어떻게? 무조건. 두 번째, 용의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의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포함한다는 걸 좀 주의하시 바라고요. 이런 용의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 가지고요. 용의권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면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라면 용의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매가 되면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원칙입니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조건 조심하셔야죠. 뭐 경매 순서도 따지지 않고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지지 않고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소멸되는 거예요?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용의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해서요.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늦는다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요.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빠르다면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해 봤더니 권리가 소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권리가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소멸이 안 된다면 그 권리는 배당을 못 받습니다. 소멸되는 권리만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농점이에요. 자,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되는 거예요. 저당권의 궁극적 목적이 뭔가요? 돈 받는 거거든요.
근데 경매가 됐을 때 돈을 받으려면 저당권이 뭐가 돼야 된대요? 소멸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저당권 어떻게 소멸되는 거죠? 무조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소멸되는 권리가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나중에 여러분이 기본소를 받으면 첫째 실행비용, 둘째 뭐 주택임대차의 소액임차보증금,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 셋째 당해세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 거 외워봐야 문제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거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당 순위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물권에서 민법에서 우선이라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강조했죠.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고요.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말은 우열이 없다, 순서가 없다, 평등하다는 의미란 말을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배당받는 순위는 뭐예요? 돈 받는 순위죠. 우선 변제권은 뭐라고요?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 받는 권리죠. 그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선 변제권과 배당 순위가 그 내용이 뭐죠?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일반 채권자로서 안분 배분 받을 뿐 무엇이 주어지질 않냐면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소멸되는 권리만이 뭘 받아요?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 배당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만약에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확정 일자부 임차권도요.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그것은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뭘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는데 그 배당 순위는 누구에게 주어지냐?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그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고요. 확정 일자부 임차권이라면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 꼭 이해해 두시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게 전부예요. 여기 경매에 관한 전부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는데 연습을 해볼 겁니다. 연습을 지금 제가 4가지 예를 들 텐데 요 4가지 예들은 다 뭐예요? 중요한 거거든요. 얘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요 4가지 예까지 이해되시면 경매에 관한 문제는 민법 안에서는 다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매에 들어간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란 말이죠.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 확인해 봤더니 병이 경매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첫째,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두 번째,
자, 전세권, 용의권의 소멸 여부도 판단해야 되는데 요 을 전세권은 병의 경매 신청에 의해서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소멸이 되겠죠. 왜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을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을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아주 잘 나와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두 번째, 소멸됐으니까 배당을 받는데 셋 다 소멸됐으니까 뭐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셋 다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갑이 1순위고 을이 2순위고 병이 3순위로서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자, 다른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3번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면 병이 신청했어요. 근데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첫째, 소멸 여부를 판단합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므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전세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갑의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배당을 받는데 1순위가 누구예요? 을이 1순위고 병이 뭐죠? 2순위입니다. 자, 왜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아요? 배당을 받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뭘 받지 못해요? 배당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돈 못 받나요? 아니죠. 소멸이 안 되면 배당을 못 받으면 결국 누구한테 돌려받는 거예요? 경락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1번과 2번이 이해 안 되시면은 합격하시면 큰일 나요. 이거는 합격하시면 집안 말아먹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부동산이 5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을 전세권이 2억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써야 경납받냐면 5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셋 다 소멸되고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배당받는다는 말은 경락인은 깨끗한 상태의 부동산을 취급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돈 줄 일이 없기 때문에 5억 다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5억 쓰면 안 돼요. 얼마나 써야 되는 거예요? 3억을 써야 되겠죠. 왜요? 갑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고 있으니까 갑은 누구한테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돈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5억을 다 쓰게 되면 나중에 얘한테 2억 원을 또 줘야 되니까 얼마를 날리게 되는 거예요? 7억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이해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잘 내는 분이고요. 반드시 뭐 하셔야 돼? 이해하셔야 돼. 아직도 뭔 소린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일 난 거겠죠. 큰일 난 거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경매 시작부터 사심을 버리고, 그죠? 의심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꼼꼼히 기억하시고 다시 넘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중요하진 않아요. 세 번째는. 근데 이것도 엉뚱하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토지가 경매가 됐어요. 근데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1번에서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3번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경매됐습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니까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겠죠. 을 지상권 소멸돼요? 안 돼요? 소멸되겠죠.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용의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얘보다 늦으니까 을지상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겠죠. 배당받아야죠. 1순위가 누굽니까? 갑. 2순위가 병. 을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지만 뭐가 주어진다고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죠? 지상권은 지역권과 같은 순수한 용익물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을지상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만 늦으니까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 토지 소유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고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일반 채권자들과 함께 안분 배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한테만 배당 순위 주신다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에게만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네 번째. 자, 지금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예를 들려고 해요. 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임대하려고 그 아파트에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요.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냐면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갑이 아유 괜찮네 해가지고 집주인과 만나가지고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는데 임차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3억을 줬어요. 이 사람은 인도받았고요. 이사 와서 인도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까지 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보니까 깜빡 잊고 임대차 계약서를 안 가져갔어요. 계약서 안 가져가면요 확정일자 안 해줘요. 왜냐하면 계약서에다가 도장 찍어줘야 되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찍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나중에 확정일자 받아야지 하고 집에 왔는데 한 번 갔다가 헛걸음하니까 며칠을 안 갔어요. 안 가고 있는 사이에 집주인이 병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래서 갑이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동사무소에 가서 뭘 받았냐면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 병 저당권자가 10억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경매에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첫째, 권리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소멸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을 저당권 소멸하고요. 병 저당권 소멸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 주택 임차권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해요? 최우선순위 저당권 비교해야 되겠죠. 따라서 을보다 늦었기 때문에 갑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됩니다. 자, 소멸됐으니까 배당을 받죠.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냐면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고 갑이 3순위입니다. 왜냐하면 배당 순위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 주어지는데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갑의 배당 순위는 몇 순위가 되는 거죠? 3순위가 되는 거죠. 이상하죠? 이것도 반드시 이해하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합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매 부분은 반드시 이해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럼 이제 갑은 큰일 났어요. 그죠?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지같이 무조건 뭐가 된다 그래요? 소멸된다고 하고 또
확정 일자까지 했는데도 배당 순위가 맨 꼬랩이고 병이 지금 받을 돈이 얼마예요? 10억이니까 현실적으로 한 푼도 못 받게 생긴 거죠. 3억을 난리가 생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이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이 있어요. 답은 뭐냐면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때 갑은 빨리 을한테 5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500만 원을 갚으면 을의 저당권이 소멸이 되고요. 소멸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병으로 바뀌었죠. 병보다 먼저 주민등록을 했기 때문에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얘한테 500만 원을 갚아서 을의 저당권을 소멸시켜버리면 갑의 주택임차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멸 안 되니까 배당 안 받아도 되죠. 그러면 요 보증금 전액을 3억 원을 누구한테 돌려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반환받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 갑은 얼마만 손해보고 말아요? 500만 원만 손해보고 말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직도 정신이 없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경매한 부분, 이번 강의에서 경매한 부분에서 처음부터 꼼꼼히 다시 보시는데 요 사례, 4가지 사례까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가치 판단하지 마시고요.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상하다고 자꾸 생각하시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나오는 거고,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면 집안 말아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합격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합격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합격하면 오히려 뭐죠? 큰일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반드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자, 이제 다시 교재로 갑니다. 이제 120페이지 다시 오시면 니은번 뭐가 나옵니까? 일부 전세권의 문제. 이것도 뭐 자세히 설명드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지만 기초 강의니까 결론만 기억할 거예요. 일부분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의 건너방 한 곳에다만 전세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없어요?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매가 된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무엇은 인정이 돼요? 배당 순위는 일정이 됩니다. 3번 원상회복, 부속물 수거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우측에 4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나오죠. 일단 전세권이 소멸하면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고요. 또 부속시킨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수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부속시킨 물건을 부속시킬 당시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할 수가 없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므로 특약으로서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다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결론 얘기해요. 그죠?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1층 건물인데요.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을 전세권자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1층 건물을 2층으로 증축했어요. 그러면 2층이 갑의 것이냐 을의 것이냐 문제는 결국 부합 여부죠. 원칙적으로 부합되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요거는 누구 소유가 됩니까? 갑의 소유가 되는 거죠. 다만 2층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증축한 을의 소유가 됩니다. 그럼 좀 생각해 보자고요. 부합을 해서 2층이 갑의 것이 된다면 이때 을은 갑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하느냐? 1층을 2층으로 증축한 것은 명백히 목적물의 가치를 뭐한 거죠? 증가시킨 거죠. 그죠? 따라 이때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갑니다.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부합하지 않는다면 2층이 을의 소유가 되긴 하는데 계속해서 을이 요 2층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치 남의 건물 위에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 건데 사라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의 또는 매수소 부속했다는 이유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뭐 하지 않고 있어야 돼요? 부합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속시킨 것이. 부합되지 않아야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이 됐다면 이미 전세권 설정자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내 건데 사라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가치를 증가시켰다는 이유로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 권리는 뭐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해가지고 전세권 설정자의 소유가 된 경우에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배제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담보물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